안녕하세요. 6월의 철학책 소개를 맡은 강원대학교 철학과 이진남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요, 안광복 선생님의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 라는 책입니다. 어크로스에서 나왔고요. 안광복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철학 과목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사립중고등학교에 그 철학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철학으로 교직을 해서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철학 교사가 돼서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고맙고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에는 몇십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철학 교사이면서 동시에 그 철학 박사입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부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책은 도서관 옆 철학 카페, 그리고 서툰 인생을 위한 철학 수업, 철학으로 휴식하라, 철학이 된 엉뚱한 생각들, 철학에게 미래를 묻다, 철학자의 설득법 등등 해서 혼자서 쓰신 책만 20권 정도 됩니다.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광복 선생님의 책은요, 책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책마다 주제도 다르고요, 다양합니다. 어떤 책은 다른 사람들의 책들을 이렇게 잘 소개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서양 철학의 역사를 쭉 친절하게 안내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 책은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라는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등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죠. 등해는 소한테 들러붙어서 소한테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따끔따끔하게 하는, 그래서 소가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가끔 등해를 치기도 하죠. 그런 등해입니다. 귀찮은 존재, 괴롭히는 존재.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괴롭히고 다닌다, 이런 것들을 아주 인정을 하고요, 오히려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소크라테스를 전공한 이 안광복 선생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소크라테스처럼 등해가 돼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거나 궁금해도 참고 견디고 질문하지 않고 이런 거는요, 미덕이 아니라 민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멘탈 짐나스틱스, 정신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아마 소크라테스 전공자인 안광복 선생님과 좀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는 싫은 소리를 했고 옳은 소리를 했고 그래서 억울하게 몰려서 재판을 받았고 죽었다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가긴 했지만 저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운상을 지켰다, 미운 털이 박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렵게 독재자들로부터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게 이제 아테네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베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위협,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온 국민들이 똘똘 뭉치려고 하고 있었던 때에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고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알키비아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좋은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주의의 적이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소크라테스가 한 질문이라는 것이 좋게 보면 질문인데요. 그리고 대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신문입니다.
혼자 질문하고 상대방은 대답만 해야 돼요. 그게 좀 일방적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자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불편한 생각을 안기는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철학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불편함은 새로움 그리고 발전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은요 질문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을 그 정의를 내리면서 따우마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우마제인이라는 그리스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To wonder with perplexity. 어떤 당혹감을 가지고 놀라워하기. 그 안에는요 약간 두려움과 신기함과 놀라움과 호기심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때는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건 왜 그렇지라고 질문을 던지죠. 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질까? 자, 왜 사람은 늙어서 죽을까? 모든 사람은 꼭 죽어야 될까?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문제를 던지고 푸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냐?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고 푸는 활동,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은 활동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나의 지식으로 보고 그 철학적 지식, 많은 철학자들이 해놓은 사상들을 열심히 읽고 외워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가 하는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일종의 그걸 어떤 참고서 같이 생각을 하고 아하 나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철학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철학을요 to do philosophy라고 합니다. 철학하기 또는 doing philosoph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스스로 철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훌륭한 자습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프래그마티스트라고 그러죠. 실용주의 철학자 찰스 샌더스 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원래부터 불안한 상태,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죠. 잘 모르고 불안하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고 어떻게든 답을 찾아 나갔어요. 답을 찾으면 다시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새로운 질문을 찾고 또 던지고 또 다시 답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과정이고요. 철학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파에 있었던 존 듀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 해결의 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머릿속으로 발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 떠오른 것 중에서 훌륭한 것들을 찾아내는 가설 설정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설을 실행하기 전에 검증하는 단계라는 5단계를 거쳐서 지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철학뿐만이 아니라 과학, 그다음에 모든 학문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넓은 의미의 철학입니다. 항상 문제를 찾아나가고 던지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철학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질문을 던지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개의 질문을 던지시나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저자는 안강복 선생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1부에서 그 저자는 인간을 이해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나 개인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나? 그렇죠.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은 뭐냐고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철학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은 싫지만 승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은 아니지만 풀이의 과정을 살짝 이제 비춰주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경쟁이 오히려 즐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을 즐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경쟁이 싫고 어려운가를 얘기를 하죠. 경쟁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전형, 경쟁형, 전략형. 호전형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쟁형은요, 그야말로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게 그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러글이나 컴피티션에 속하죠. 하지만 전략형 경쟁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쟁을 잘 풀어나갈까라는 하나의 문제풀이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형 인간은요, 남을 이기거나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올림픽 경기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뭐 축구 경기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선수들을 보세요.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게임을 통해서 설사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4위에 머물렀는데도 만족하면서 그래 나는 잘 싸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 진정한 선수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어떤 경쟁, 인생이라는 어떤 전투, 인생이라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경쟁들을 즐기느냐. 결국은 남을 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경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밥, 혼술. 그러니까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세가 되는 이런 사회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좋아요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눈을 감아버리죠. 그 혼자의 시대, 굳이 친구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면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건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죠. 외로움은요, solitude라고 합니다. 그거는 실존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병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독은요, 좀 다릅니다. 고독은 적극적으로 즐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거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혼자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인데요. 등산에 가서 이제 군데군데에 산림욕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벤치에 딱 누워서 보면 대부분 거기에는 이제 소나무들이 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안 보여요. 소나무로 딱 덮어 있죠.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멍 때립니다. 그때만큼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몸에도 좋죠. 또 이런 질문 던집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무책임할까? 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감도 일종의 감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정상일까? 말장난 같죠? 예. 현대인들에게 이성은 정상이고 광기는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성적으로 살아라. 근데요, 사실은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봤던 책에서 얼라스터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은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누구의 정의고 어떤 합리성이냐 라는 책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정의 외치는데 덮어놓고 정의를 외치는 거 의미가 없다. 디테일이 중요하다. 자본가의 정의와 노동자의 정의는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합리성이 좋다고 외치는데
합리성도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합리성이냐? 도구적 합리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합리성도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성이라고 덮어놓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점에서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성적인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또 감정적인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성과 감정과 욕구는 같이 갑니다. 이걸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뇌 안에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도 보면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욕구가 어떤 섹터에서 벌어지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2부에서는 현실에 눈뜨는 질문들을 하죠. 사회현실, 그다음에 사회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흑수저와 금수저의 삶은 공평할까? 이러면서 그 평등이라는 이상은 늘 현실과 달랐다. 라는 얘기를 하죠. 또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죠. 복지부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버겁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다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를 마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질문을 하면 근데 그거 주관식인가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지선다, 오지선다만 했거든요. 그러니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줄 몰라요. 찍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문을 한다? 이거는 글쎄요.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도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업 때요. 기말고사 중에 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만들어 봐라.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 종교철학 시간이었는데 기말고사에 내가 만약에 종교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서문과 목차를 써보시오. 저는 그때 그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학생들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괴롭혔나요, 제가?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는요, 거의 반은 풀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던진다, 문제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문제를 찾는 연습을 못하는 거죠. 자, 저자는 또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사람은 비겁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철학자 비베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놀고 먹는 사람이 왜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지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베스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기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부자는 그래야 되지?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게 왜 안 되는가?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이기적인 국가가 조폭보다 나을 게 있나? 또는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되돌려주는 게 나쁜 일일까? 소신을 내세우는 리더는 독재자인가? 뭐 이런 질문들 좀 괴상하고 때로는 아니죠.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일부러 아마 저자가 제 생각에는 학생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참 어려운 질문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만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부로 가면 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생각의 틈을 메우는 질문이라고 해서요. 신이나 과학이나 태어남, 죽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과연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렇다면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새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자,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라든가 정인이, 진리니 하는 것들이 과연 내게 이익을 줄까? 아니면 과학적인 지식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걸까?
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뭐 신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신이 있다고 하면 과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좀 도발적이죠, 질문이. 마지막 4부에서는 미래를 그러니까 준비하는 질문들을 던지죠. 역사,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나도 행복해질까? 라는 질문은 아마 그 발전이라든가 진보라든가 아니면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또 모두에게 역사는 과연 가능할까? 올바른 역사는 과연 가능할까? 모두에게 올바른 역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올바른 역사는 뭘까? 그게 똑같이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해야 되나? 또는 환경보호는 인간을 위한 것인가? 환경을 위한 것인가? 또 기계를 학대하면 안 되는가? 도대체 인간은 뭘 잘할까?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좀 찔렸습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잘 못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이 2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잘하시나요? 저자는 이 안강복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던지고 마구마구 파헤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또 다른 것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편견,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기발한 발상들을 가지고 기발하게 답을 던지는 노력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존 듀이가 얘기했던 그 문제 해결의 5단계에서 3단계 해결 발상에서 가능한 해괴망측한 이상한 생각을 던질수록 엄청나게 훌륭한 답을 보석과 같은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달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강복 선생님의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 라는 책을 살펴봤고요. 계속 불편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장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